한국은 포화 상태이다. 흔히들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다고 말한다. 한국은 229개의 나라 중 국토 면적이 108위인데 반해 인구 순위는 28위에 달하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516.2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수도권은 과포화 상태이다. 총 인구의 50%가량의 인구가 전국 면적 대비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한다. 이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 2015년 조사 결과 일본은 인구의 34.5%, 영국은 36.4%, 프랑스는 18.3%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229개 시군구 중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108개로 47.2%였다. 이 중에서 소멸 위험 진입은 69개, 소멸 고위험은 39개이다. 면동의 단위로 보면 소멸 위험 지역은 총 3,553개 중 1,791개로 절반가량이 해당되었다. 이 중에서 711개 지역은 소멸 위험 진입이고 1,080개 지역은 소멸 고위험으로 분류되었다. 소멸 위험 지역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시군 구 단위에서는 2017년 5월 기준 85개에서 2021년 8월 기준 108개로 증가하였다. 면동 단위에서도 2017년 5월 1483개, 2018년 5월 1554개, 2019년 5월 1617개, 2020년 5월 1702개, 2021년 8월 1791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시 장래에는 한국 전체가 소멸 위험 지역이 된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2014년 5월 일본 도쿄대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자국 내 지방이 쇠퇴해가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내놓은 지방 소멸에 제시한 분석 기법의 기초에 개발된 것으로 한 지역의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값을 낸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즉,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유출 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방소멸은 일본에서 먼저 대두되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5월 발표된 일본 창성회의의 보고서인 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에서는 인구 유출의 지속으로 인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소멸지역으로 보고 이를 지방소멸로 칭하였다. 결국 지방소멸은 말 그대로 지방이 없어진다. 는 사전적인 뜻이 될 수 있고 그 의미는 지방의 인구가 대도시, 중액도시 등으로 유출되며 해당 지역의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소멸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이동 현상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대 들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다소 주춤하였지만 2017년부터 재시동이 걸렸다. 지방 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여파다.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이동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상은 2008년 이후 순유출이 지속되는 반면 40대 미만의 인구는 수도권 유입이 최근 20년간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기준 40세 미만의 청장년 인구 중에서 54.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청장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유독 많은 것은 학교와 직장을 찾아 이동한 것을 그 사유로 들 수 있다. 한편 사람이 몰리다 보니 부의 흐름 또한 중앙으로 직결된다. 한국의 상위 50대 기업의 본사의 92%는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까지 범위를 넓혀도 그중 73.6%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하다못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정치, 행정, 교육, 문화 인프라의 서울 집중까지 감안해 본다면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일 뿐만 아니라 이미 수도권 극점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물론 우리 정부도 일찍부터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수도권 분산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다. 2005년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을 제정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련 정책을 마련, 집행해오고 있다.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차, 3차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오히려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악화되고 실효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애초에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출산 보육복지가 아니라 지역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낙후된 환경을 피해 서울로 올라오면서 지역에서는 청년 인구가 무너지고 자연히 출산이 급감했다는 의견이다.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은 초기에 불균형 성장이론에 근거한 정책에서 출발해 노무현 참여정부를 지나면서 서서히 균형 성장이론에 근거한 정책으로 전환되어 갔으며 그 정책 기조는 대부분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 기조의 변화는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지나치게 획일적인 평등주의에 입각한 지역 간 일률적인 나눠 먹기식의 자원 배분에 얽매이게 만들어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 간 중복 투자의 발생과 같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낳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을 국정 목표로 선정한 첫 정부로서 노력을 기울였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포함한 자치분권 6법의 재개정과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3대 전략 9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나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1조에 달하는 규모의 재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였다. 적색경보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지방소멸은 바로 앞으로 다가온 인적 재난이다. 단순한 인구 확보 정책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 국가균형 발전이든 지방분권이든 자치분권이든 지역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을 전 국토로 이완시키는 정책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 몸의 세포는 지나치게 밀집하지 않는 걸 선호한다. 그래서 세포에는 과도한 밀집을 피하는 접촉 억제 기제가 작용한다. 이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지 않아 너무 밀집하게 된 세포는 분열과 증식을 중단하게 된다. 더 나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밀집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